추천서는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서류 중에 하나. 자기소개서가 본인이 쓴다고 하는 거면 추천서는 과목 선생님, 물어 선생님들이 또는 담임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평소의 학습의 성향이나 학습의 내용들, 특히 과목 선생님이 했을 때는 그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걸출할 실력들을 갖고 있는지, 또 과제물 성적, 또 결과물을 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적어주는 것이 추천서였죠. 그래서 특정한 과에서 특정한 과목이 요구되는 이런 곳에서는 실제 추천서가 의미 있게 적용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것도 폐지. 모두 폐지입니다. 지금 올해 이슈도 막 폐지를 막 하고 있어요. 추천서는 거의 다 폐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돼요.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 대학 입시에서 수시에서 특히 자기소개서를 내죠. 정시에 자기소개서를 안 내고 수시에서 자기소개서를 넣는데, 자기소개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자기가 쓰면 되는 거죠. 그래 그것을 검증받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깊이 있게 공부한 내용을 꼭 쓰고 싶은데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내용들을 쓰고 그 질문이 실증적으로 면접에서 오가면서 증명이 되면 학생부에 없는 내용들이 부급하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합격의 주요 요소로도 작용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자기소개서 폐지입니다. 이것도 없어집니다. 정시학대는 주기차게 얘기했었던 거니까 정시학대가 현재로서 지금 확대가 막 되고 있죠. 상위 15개 대학들은 거의 40%에 준하게 정시를 인원들을 뽑고 있죠. 뭐 예전에 7대3, 30대7이라든지 8대2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이제는 주요한 대학들이 40%를 거의 확정적으로 정시를 뽑고 있으니 수시 인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런데 정시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40%가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의 대부분의 학과가 40% 정도 정시 인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 확보하고 있는 중인데요. 문제는 이제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수시 조건에 맞지 않은 인원들은 대학에서 안 받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시 2월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보통 40%에서 그 정시 인원이 수시에서 인원이 모자라면 무조건 뽑는 게 아니라 못하는 애들 커서 해버리니까 그 수시에서 정시를 넘어가는 인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5% 정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45% 정도가 정시로 45%가 정시로 뽑게 되는 인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학 얘기하는 서울 중상위권 대학 말씀드릴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꼭 그렇진 않죠. 그 다음에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개선한다는 이 내용들이 좀 많아서요. 이건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준용하는 거죠. 학교생활 기록부의 교과활동과 비교과 영역이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요. 행복특세 종합의견 마지막 담임선생님 의견까지 이렇게 학교생활과 항목들을 배치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교과 활동에서 뭐 방과후 내용 미기재니 언제 발명교육 이것도 쓰지 말라라든지, 자율활동 한 500자 정도, 1000자에서 500자 정도 줄인다든지, 동아리도 실제로 자율 동아리 우리가 많이 만들었죠. 자율 동아리 학교의 기존 동아리가 정규 동아리가 실제로 학생들이 원하는 과에 적합하게 맞춰서 동아리 활동이 다 되어 있지 않잖아요. 항목들이 동아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몇 명씩 모여서 생명과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탐구하는 이런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거나, 물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칠 수도 있고요. 수학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자율 동아리가 많았었죠. 많아서 그 자율 동아리 인력을 만들고 미국과 인력 중에서 면접에서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으로도 되긴 했었었죠. 그런데 이것도 위반이 없어요. 정규 동아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규 동아리 활동만 인정됩니다. 청소년 단체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얘기하는 거고, 소논문도 이제 사실 소위 말해서 등록고를 중심으로 하는 소논문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사회적으로 이슈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만, 이것도 기재 금지가 된지도 현재 고졸 학생부터로서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과 봉사도 특기사항 미기재하고 개인 봉사활동도 하지 기재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니, 기재는 하되 개입에 미련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지정한 봉사활동 정도는 인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봉사활동의 내용도 실제로 좀 더 특별하게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학교에서 준하는 정도의 봉사활동 내용이니까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중요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 이해가 될 것 같고,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 희망 분야 꿈이 의사여서
의사의 아버지가 뭐 아버지 누구를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의사들이 한 세미나에 뭐 참가를 한번 해서 뭐 들어본 적이 있다 이런 식의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자기 꿈이 이양할 때 뭐 이런 것들도 다 쓰지 않게 돼 있어 반영하지 않게 돼 있어 진로에 대해서 희망 분야에 대해서 수상실도 굉장히 중요한 비교과 영역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경시대회에서 뭐 수학 경시대회, 과학 경시대회, 여러 가지 영어 스피치 대회 해가지고 많은 경시대회를 후보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돼가지고 상을 무서워서 준비도 다 했었고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몇 개씩 한 학기에 몇 개씩 해서 과목별로 깊이 있는 정시대회를 개최를 해서 학생들에게 수강을 했는데 이제는 대대 미반영입니다. 복수도 하나는 어때 미반영. 복수를 내용을 썼다가 처음에 내용도 없애고 제목만 쓰라고 했다가 그것도 이제 반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됩니다.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쓰는 내용이에요. 천자에서 500점 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부 비교과가 거의 분명 그리고 문의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소위 말해서 사회적 사건의 영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학생부 종합 자체가 너무 좀 이렇게 학목고 중심으로 너무 집중되지 않았는가 이런 식의 사회적 비판에 떠밀려서 한 정책일 것 같기도 한데 원 취지에 봤을 때는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학생부 자체에서 비교과 좀 풍부하게 해나가면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대학에서 인정받고 대학을 들어가는 게 본인의 개발을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도 좋은 거일 텐데 결국에 다 막아버리는 행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써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거 갈게요. 논술도 축소하라 그랬죠? 논술. 그래서 논술을 지금 서울대학교 연대도 없앴죠? 고대도 없앴죠? 연대부터 논술이 있죠? 연대 대학들이 지금 논술이 있는데 논술은 대학에서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안 좋아할까요? 논술은 대학에서 좋아하는 전형이에요. 논술 전형에 애들이 많이 모여서 몇십 대 1이 돼서 논술 전형비를 많이 받아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논술 자체에서 특히 뭐 이과의 수리 논술이나 과학 논술을 통해서 이렇게 애들을 뽑게 되면 수능으로 변별할 수 없었던 수능 1점, 2점 정도까지 애들을 변별해야 되는데 그 아이 몰리니까 그 과의 지원자가 그걸로 변별할 게 아니라 논술로서 확실하게 실력을 검증할 수 있으니까 논술로서 수학 문제를 깊이 있게 보는 게 수리 논술이고 과학 문제를 깊이 있게 서술하는 게 과학 논술이잖아요. 정답이 있는 시험을 수능보다 자꾸 어려운 시험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문 논술도 마찬가지죠. 사회과학이나 또 인문적인 지식들을 충분하게 자기 주장을 쓸 수 있는 학생이라면 근데 수학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대학에서 괜찮은 전형이 뽑기에 우수한 학생들이 뽑기에 그런데 줄이래. 왜? 투명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뽑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뒤에서 뒷거리가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의 의심의 노출도 없애겠다는 의미에서 논술도 축소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지금 논술을 또 없애고 있어요. 또 줄여나가고 있어요. 또 하나의 정책, 정부 정책이 자사고 축소 폐지 이렇게 됐었죠. 외고는 2025년에 없어진다고 그래요. 동업단위 자사고도 지금 없애려고 그러죠. 상상본이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 못하고 하나고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것도 실제로 자사고 중심으로 뭐 등록금도 문제고 여기서 뭐 자소서 내용, 비교과 내용들이 너무 일반고보다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문제죠. 자사고도 축소 폐지하려고 그러는데 전국 단위 자사고를 하는 민사고나 외대부고나 하나고 이렇게 상산고 이 정도가 생각나시죠? 김천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런 정도의 자사고들이 쉽게 폐지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지역 단위 자사고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장원고나 이렇게 학교들 있죠. 서울 지역의 광역 단위 자사고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정도로 정부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좀 해본 거고 연동편에서 어떤 영향이 있겠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이제 비교과가 축소가 되니까 뭐가 부각될까요? 교과가 부각되죠. 내신 등급이 이제 당연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내신 가장 중요하고 학생부에서 내신 밑에가 안 되어 있는데 세특이라고 써 있죠. 세특이 뭐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있잖아요. 내신이 국어가 1등급 이렇게 표현돼 있고 256명 중에서 2등 해가지고 1등급이 나와서 이렇게 학생부에 표기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잠깐 볼게요. 이게 어디 했을 것 같은데. 요거잖아요. 안 보이실 텐데, 여기 교과가 고등학생의 학생인데요. 뭐 시험 봤는데 흑자등급 1등급 이렇게 보이네요. 국어가. 근데 이 학생 보면은 지금 과목이 세분력 특기사항이 여기 세특이라고 하는 게 세분력 특기사항 내용이잖아요. 사회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줬네요. 자, 안 보일 텐데 사회입니다. 사회 과목. 사회 과목에 선생님이 쭉 AI가 어떻게 수행평가를 했든 과제 탐구를 했든 간에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써주셨어요. 선생님이 원하면 이 학생한테 써주는 거예요. 이 학생이 선생님 사회 과목도 써주세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회 선생님이 반 선생님인지 모르겠으나 이 학생에 대해서 사회 과목에 대한 세분적 특기사항을 구체적으로 써주셨습니다.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 등급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요. 비교과 영역이 굉장히 축소되거나 없어지면서 두 번째로 강조되는 게 이건 살아남았어요. 세분적 특기사항. 세분적 특기사항은 뭐예요?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선생님들의 관찰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자료이기도 해요, 대학교에서. 그죠? 이 과목에 대해서 얼마큼 깊이 있게 아이가 공부하고 수행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착하고 잘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지리면 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연구를 통해가지고 어디까지 알고 있고 이런 가능성이 충분한 학생이라는 구체성을 갖고 써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대학교 입장에서. 그런데 이게 뭐예요? 선생님이 원할 때 한 과목 써줬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거든요? 다 써주는 거죠. 다 써줘. 주요 과목을 다 써줍니다. 그렇게 지침 내려갔어요. 써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쓰시라고 지침 주셨어요. 학교에다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설 거예요. 그럼 뭘 더 잘해야 돼요? 수행평가 잘해야 되죠. 과제 연구 잘해야 되죠. 내용 있게 준비해야 되죠. 남들보다 깊이 있는 내용들로 발표를 해줘야 되겠죠. 그걸 선생님이 쓰게 돼 있으니까 선생님 그걸 옳다거나 쓰시겠지. 그래서 쓰셔야 되니까 이제는 선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언제? 중학교 때 말고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중학교 때 뭐 그걸 갖고 고등학교 들리는 거 별로 없잖아요. 이 내용 갖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로 여기 이 두 항목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구나라는 정도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 정책에 있어서 비교과가 대부분 축소폐 수시에서의 서류들이 폐지, 다소 그죠? 추천서 이거들 다 폐지됐잖아요. 이러다 보니 실제로 남는 게 이렇게 남습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 여기 틀도 없을 거예요. 학교들이 한 해가 끝나면은 각 대학 입학처에서 사이트에 들어보시면 학교별로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과천대학교에서 인문계에서 제일 잘한 과의 평균 합격, 제일 높은 과의 평균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 내신 등급 얘기하는데요. 학생부 교과니까 교과가 대부분 100% 들어가거나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과천대는 제일 좋은 인기 과는 2.2, 그다음 제일 낮은 학과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3.2. 많지 않아요. 2.2에 3.2는 낮은 거 아닙니다. 가톨릭 때 1.8에서 2.9 정도의 학생들이 과에 따라서 이렇게 합격자 평균을 이루고 입학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전국대 1.6에서 2.2 이렇게 보입니다. 학생부 종합을 보시면 조금씩 더 많이 당연히 낮죠. 당연히 최저가 내신이 맞습니다. 당연히 다른 비교과 내용을 주로 보니까 학생 교과보다는 부분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희대 1.4에서 2.4 이렇게 보이시고, 그다음 고대가 1.14 이렇게 보이죠. 1.14, 그다음에 1.35. 그러면 이제 고대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라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죠. 수능 최저를 갖춘 학생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한양대는 어떻게 돼요? 인문계가 합격자 평균이 최고 학과가 1.06이에요. 1.06은 그냥 1.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 1등급이라는. 그 다음에 좀 낮은 학과가 1.8이에요. 최고로 높죠. 대학 중에서 한양대가. 한양대 왜 그래요?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냥 내신만 갖고 오면 그거를 조세워서 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은 학생이 들어가서 지역에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가 한 1,500개 되니까 고등학생들이 이제 수능 체제를 맞출 자신은 없고 내신은 완벽하게 고등학교 3년 내내 내신을 완벽하게 1등급으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지원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1.0으로 만들어서 이 학교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요즘 학교 학생들 몇 명이 있고 우리는 한 250대나 270 정도 되나? 동일도 한 200명 중반대 뭐이 정도 바뀌었잖아. 예전에 400명 되고 있었던 거 있죠. 그렇게 얘들이 작아요. 그런데 1학년 때 보면 거의 250명이 한 과목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2학년 올라가면서 문이과로 구분이 되고 구분되면서 또 선택 과목이 틀려지고 그 과목에서 등급을 따기가 예를 들면 50명이라고 쳐봐요. 1등급이 몇 명이에요? 4%가 1등급이잖아요. 그럼 1%가 한 명인가? 왜 이렇게 되나? 이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인원수가 이렇게 200명대 이렇게 되면서 또 과목별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틀려지는 과목에 대해서는 특히나 어려운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1등급이 줄줄줄줄 맞는 애들은 정말 잘하는 애들이에요. 박수를 쳐도 모자랄 정도의 애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 학교 재원생들이 좀 있었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좋은 제가 이제 필요한 이건 고등학생들한테 필요한 자료들 1년마다 갱신되는 자료들 크게 대동소이하게 있고 요거는 이제 뭐가 빠진 거냐면 의치한 간호대 요거 빠진 거예요. 어느 대학교든 간호대 의치한은 다 높아요 대신이. 그죠? 의치한 의대시대 한의대 수의대하고 그 다음에 간호대까지. 무슨 듣도 보도 못하는데 간호대 이 학교가 왜 1점대지? 1.8이지? 뭐 이렇게 합격자료를 보면 간호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보는 기준에서 항상 거의 비슷하게 준용할 수 있는데 서영도 서성원이 중교 외 C까지 가려면 시립대 정도까지 가려면 1.5등급 이하예요. 1.5등급을 넘는 경우가 없어요. 결국은 1.5등급 정도는 나와야지 대신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합격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얘기예요. 1.5등급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2.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2.0.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아이들이. 2.0이니까 1, 2등급에 간호 실사 3등급 나올 수도 있겠죠. 학사 평균이 1, 2, 3학년이 2.0 이하로 나온다는 얘기는 1.89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런 등급 아이들이 어디까지가 동고농수 이 정도 가고 그다음 2.5 정도 돼가 인수를 갈까 말까 왔다 갔다 하면서 3등급 하면 경기권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이하 대학은 못 간다고 보시면 되고 가긴 가는데 아까 200개가 됐잖아요. 그죠? 대학을 졸업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 대학 졸업장이 본인의 인생을 오히려 막거든. 차라리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낫죠. 그 대학 졸업장으로 과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기회를 잡는 게 낫죠. 그건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보셨을 때 잔인한가? 잔인한가? 불쌍하기도 하고 제가 잘해줄게요. 제가 애정을 갖고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김정은 교수님은 근데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웬만큼 괜찮은 대학교인데 요즘 애들이 많이 저희가 오래됐으니까 학원이 되잖아요. 예전에도 연대 경영 나오는 공무원들한 친구가 있었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2년 바로 전인가 와서 취직이 걱정된다 그랬어. 연대 경영들은 보면 서울대 갈까 말까 왜 갔거든요. 예대 경영들을 보면 특히 문과 서강대 연문과 나온 아이도 어렵게 대기업에 취직하긴 했어요. 굉장히 어렵게. 문과 애들 특히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도 이과 하셔야 돼요. 이과를 무조건 하시고 아이들이 많은 거 이렇게 좀 나중에 제가 아이들한테 저기 예비 고1 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문을 한번 돌렸어요. 딱 보여드릴게요. 이런 내용으로 수학 못해서 이과 사실 문과 하죠. 애들이 선택한 게 그렇더라고요. 수학 못해서 문과 하는 거 나는 뭐 적성이 맞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학을 많이 시켜서 수학을 자신감 있게 만들어서 이과에 일단 한 다음에 인문학적 소양은 그냥 독서를 통해서 다른 경험을 통해서 많이 갖추고 인문학적 소양을 잘 갖춘 이과 인재를 만드는 게 일단 일반적으로 좋다.
저렇게 좀 소개를 내리시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내용을 진로에 대한 내용을 탐색하는 거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절실하게 들어요. 왜? 시간이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다 이해되시죠? 이런 거 없습니다. 학생들이 문제지 뭐 이런 거 이해하는 거야. 뭐 100번이라도 이해할 거 아니에요. 이거로 대학 간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의외로 항공대들이 보시면 1.4에서 2.1 돼야지 학생부 교과로 가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누가 세트 부각했고, 그 다음에 이거 말씀드려서 세트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는 각각의 변동의 항목들에 따른 영향 중에 하나가 학교장 추천 전형이 부각되는 거죠. 학교장 추천 전형. 무슨 얘기예요? 이 교과로 다 없애버렸고, 대학 입장에서 볼만한 내용이 내신 교과하고 세트 정도를 좀 열어줬다고 하는데, 그거 갖고 처고 넘치는 아이들 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상위권 대학일수록 뭐 갖고 뽑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학교에 추천서도 없잖아. 그 다음 학교 프로파일도 폐지했으니 학교를 알 수 있는, 물론 예전에 데이터를 갖고는 있지요. 그렇지만 학생부 자체에서 학생을 평가할 만한 내용들이 거의 다 없어졌기 때문에,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결정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추천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적 추천 전형을 확대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대나 뭐 연대나 고대 같은 학교적 추천 전형이 다 있었었고요. 서강대가 이번에 신설해요. 서강대. 한양대도 신설합니다. 계속 인원수를 늘리고 다른 인원을 줄이고 학교장 추천 전형 이론을 늘리거나 신설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맡기는 거죠. 학교는 어떻게 뽑겠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학교마다 이제 서울대는 몇 명이에요? 2명이죠. 서울대는 문과에 있고 한 명씩이든 학교에 딱 9명만 추천을 받아요. 이렇게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해서 뽑는 거잖아요. 고대는 몇 명이에요? 4%. 전교에서 4% 학생이 드는 학생들한테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대는 몇 명? 5% 안에 들으면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어느 학교는 20등까지, 20명까지 추천받아요.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이 아이들은. 뭐 10%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제한을 없이 추천만 하면 된다. 이런 학교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뽑겠어요? 임의로 뽑아야 학교장이?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신으로 뽑겠지. 성적 순으로 가장 위에 말이 없을까? 그러면 참 몇 장이에요? 6장이죠. 수시 6장 추천을 하실 수 있죠. 한 학생당. 서울 서영고, 허성환. 이게 다 줄 거 아니야, 전교 1등한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전교 1등이 뭐 5만 원 받을 거고. 가끔 우리 지역에서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교 1등이 안 받아요. 서울대 거를. 서울대 추천을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학교에서 추천을 줬어. 너 서울대 지원해라고 학교장이 얘기했는데 안 받아. 지금 안 받을래. 왜? 뭐가 자신 없어? 최저가. 최저가 자신 없어. 옛날에 조계형은 2등급이었거든요. 총 학교 삭사하면 되거든요. 1-3이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맞았던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야? 교과 100% 학교만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병이 되고. 한양대는 못 가. 아까 봤잖아요. 1.0 이렇게 되니까 워낙 전국에 모르니까 병이 중앙대를 공부해서 교과 100%만 가는 학교들 정해서 전교 1등을 공부하고 수능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교과 생기다가 이제는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 학원도 시키고 학교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최저는 최대한 맞춰 나가면서 아이를 좀 많이 보내게 가면 대학을 성공할 수 있죠. 추천 전형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전형들이 있어요. 학교마다 지금 전형들을 잘 안 보이셔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건대 보시면 건대가 여기는 아니고 교과가 100% 이렇게 나오는데 경기대가 교과별 20명, 경희대가 고급별 6명 추천 전형이 보이죠? 3학년 재적수의 4% 이내 고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고급별 10명 이내, 상명대, 서강대 10명 이런 식으로 인원수를 정하거나 퍼센테이지를 정하거나 인원수를 정해서 추천 인원들을 받는데 문제는 다 신설되거나 증원되고 있다. 그 정도나 기대하시면 됩니다. 혹시 전형 요소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대학에서 이제 뽑으려고 할 때 이런 학생부 교과에
정도 볼 거고 학생부 비교과 내용에서는 많이 없어졌고 그죠? 그중에서 한 3특 정도 아까 얘기드렸던 그런 정도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수준이고 그런 자동 공진이라고 하는 자율활동 뭐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지만 글자 수는 줄어들었고 그 내용 자체가 소위 말해서 아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나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거 빼고 소위 말해서 처음 실전을 쭉 넘기면 동시대의 수상 실적을 먼저 다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수상 실적을 이렇게 보게 되고 거기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과목에서 수상을 했으면 거기가 먼저 인정되는 거고 그다음에 교과 등본 이렇게 보고 동아리인데 동아리 활동에서 비교과 동아리 정규 동아리도 있지만 비정규 동아리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내용에서 얼마큼 깊이 있게 보고 있는지도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참조해보고 그러면서 세특도 물론 그전에도 봤었죠. 세분의 특이사항도 보고 그 다음에 넘어와가지고 뭘 보겠어요? 복수활동도 봤을 거예요. 복수활동도 이렇게 보면서 학생들을 평가해보면서 갔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없어지고 세특만 남고 교과만 나왔으니 어느 정도는 전혀 무서울 거고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건 뽑아야 될 인원은 한정될 수도 있고 높은 학교일수록 잘 골라야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좀 낮은 학교일수록 어떻게든 잘 개방형으로 만들어서 내신 좋은 애들 뽑아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서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한양대는 딱 자기 위치를 생각해 보면 지금 무조건 전국에 내신 1등은 뽑아버려야겠다. 그러면서 뭘 다 없애버려? 최저를 쫙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죠? 논술도 다른 학교들은 뭐 수능 최저를 갖춰야 된다고도 조건을 거는 학교가 많은데 한양대는 뭐야? 논술만 100%. 다른 아무것도 안 봐.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양대 활동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내신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무조건 우리가 선정하죠. 다른 거 뭐나 이런 애들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작전을 쓰는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좀 소위 말해 상위권 중에서 좀 하위권이라는 학교들이 서강대들이 좀 내려가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생부 교과를 봤어요. 학생부 비교과를 세특 정도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나머지 다른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면접이 중요하겠죠. 예전에 다른 걸로 검증이 가능한 게 있으면 면접이 어떻게 약해지죠. 면접이 약해진다는 건 뭐예요? 먼저 그냥 어떤 학교는 그냥 인성 면접 비슷하게 통과시키는 학교도 있어요. 다른 조건들이 완벽하게 다 검증이 가능하니까 소위 말해서 말하는 꼰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 검토해보면 되겠다라고 꽂는 전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빈약한 조건, 공짜할 수 있는 것들이 빈약한 조건에서는 면접이 점점 수위가 높아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면접은 뭐겠어요? 예전에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면접을 깊이 있게 꼬리 질문을 계속해 나가면서 아이가 얼마큼 그게 사실인지부터 시작해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얼마큼 알고 있는지를 통해서 검증하는 면접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더 모자라서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과에서 원하는 교수님이 원하는 학습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그 교과의 내용들을 물어보고 깊이 있게 얼마큼 공부했는지를 압박적으로 물어보는 심층 면접이 있었어요. 서울대 뭐 일반 전형이 대표적인 전형이고 연대도 마찬가지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은 굉장히 상위권 자리에서 어려웠어요. 다들 이렇게 깜짝 놀라서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종고관 최동주 학생이 뭐 얼마 전에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과고반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저한테서 기대응답 해보고 여기가 고3이었죠? 이번 시험 봤는데 과거 애들은 거의 대부분 수시로 가잖아요. 수시로 가니까 얘가 여기 과거만 처음 일기에 있을 때 이제 열심히 공부했죠. 수학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가 좀 모자라 영어가 좀 모자랄 수 있었고 가서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서 2.8등급이 9등급 했어요. 2등급 후반대에 있어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과거에서. 저희가 그런데 서울대를 요번에 넣었죠. 일반전형에서 마지막 질문에서 컴퓨터 관련된 내용들을 이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필요 자기가 보고서 소홀히 했던 거거든요. 그 마지막 질문이 꼬리 질문을 한 질문이 3개면 꼬리 질문이 2개씩 있거든요. 거기서 세 번째 문항에서 다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대답을 못해가지고 떨어졌어요. 카이스트 같거든요.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다. 사실 이게 물론 공처럼 돼 있어요. 비교과가 충분히 될 수 있게 보장해 줬으면 다른 이 면접 전형이 좀
또 전형에 따라서 조금 약화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 실제로 면접을 강화해서 학생들을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가 하나 줄어든 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전형에서 그러고 도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수능 최저가 없었던 전형도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수시죠. 그죠? 그 다음 정시는 그냥 수능 보는 거죠. 그런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가령 어느 대학교에 따라서 수능 최저를 가져오라고 하죠. 그랬는데 대부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를 많이 요구하고 교과 갖고 부족하니까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좋은 대학을 포함해서 대부분 뭐예요? 수능 최저가 없어요.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 다른 게 볼 전형 내용들이 많으니까 수능 최저를 많이 없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 정책이 비교과를 많이 없애버리니 대학교들이 다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거기까지 그 교육부에서 간섭할 수는 없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없애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개념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논술은 이렇게 수능 입시 전형도가 있는데 교과 전형에다가 수능 최저를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고, 학생부 비교과를 중심으로 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교과 비교과 수능 최저까지 포함한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었고, 이런 경우에 좀 전형 요소는 들어있는데, 어찌됐든 뭐가 약화되면 다른 쪽이 강화된다 하는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면접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 또 하나 입시에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약대가 신설입니다. 약대가 1500년 되나요? 대학원에서 이제 학부로 내려온 거죠. 6년제 약대가 이제 생긴 거죠. 그렇죠? 약대는 어느 정도 급이에요? 이과에서? 세상이 일반계과보다 한 준해서 그거보다 좀 높거나 이런 걸로 랭크될 거예요. 약대가. 어떤 대학은 생긴 거잖아요. 생기면 이제 소위 말해서 좋은 거가 어떤 거죠? 애들이 전화기 이런 거 들어봤죠? 전화기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전기전자, 화생공, 기계 이런 것들을 많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제 전기전자에 아시다시피 이제 소위 통신 소프트웨어 관련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최근 10년 동안 인간을 통해서 IT 학과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빅데이터 학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학과 할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학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AI 학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분화되고 굉장히 커졌죠. 화학은 화학과하고 생명공학과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생물학과라 표현해도 우리 때는 생명공학과 이렇게 있는데 그게 또 합쳐지는 과가 있죠. 화생공을 해서 바이오산업 좀 활성화되니까 생물학 속에서 화학이 결합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화학과도 있고 지금 유망하고 생명공학도 유망하고 융합학과도 유망하고 이렇게 있고 기계공학과는 모든 기본적인 기술의 기본 원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소위 말해서 자동차에서 취직하고 싶은 학생도 있을 거고 모든 기계의 장치니까 기계공학과도 인기가 합니다. 상대적으로 건축학과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건축학과 그렇지. 그 다음에 약대니 인문계에는 어느 과들이 괜찮은가? 인문계는 어디가 좋아요? 경영여지, 고정이 경영경제? 심리학과 유명할 때는 뜨는데 심리학과는 많이 못 사요. 심리학. 국제통상 이런 쪽에 옛날에 무역학과였으니까 그런 정도로 그때 업무계열을 많이 주었죠. 그래서 외대들이 옛날에 외부 아이들이 이제 그랬었잖아요. 대원외고를 필수로 해서 서울에 6개 외고가 있는데 한 5년 전만 해도 이제 6년 전만 해도 이제 그 학교들이 입시적으로 이렇게 보면 서울대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서울대는 60명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연대도 60명, 고대도 6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도외고 이런 데도 고교의 반토막이라고 다 그렇게 되고 대외대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외대를 제일 많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외대, 외국어대학교, 외국어대학교 이 제일 많이 보내고 서울대만 가는 14명씩 보내는 이런 학교들이 있고 대부분 그래도 이제 좀 아이들한테 전형을 잘 만들어서 그래도 다른 학교, 다른 외국어에 비해서는 도출하게 좀 많이 보내는 그런 편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보면은 외고로 들어간 학생의 자원을 보면 알죠. 예전 같은 경우는 전교권 1등, 2등 아이들이 준비해서 그것도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들어갔을 때 외고였다고 치면 요즘은 이제 전교 20등도 30등도 영어만 A 맞으면 잘 준비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기절이기 때문에 다른 걸 볼 수가 없겠죠. 외고 입장에서는 그 학생도 그대로 받으면 좋은 성적이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외고가 바닥이 있어서 아이들 들어온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이제 앞대가 신설됐다는 정도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전형표를 볼 때 앞대가 굉장히 많은 수의 거의 한 학교 정도 수준이잖아요. 3,000명이 커다란 학교의 한 학교의 정원이라면 이거가 1,500명이라고 치면 앞대 한 학교의 수준이니까 급이 완전히 틀려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다른 과를 원하는 학생들은 조금 쉬워질 수도 있겠는데 좀 봐야 하겠습니다. 고교 선택을 할 때 많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외국을 보내거나 또는 뭐 자사고, 중국산 자사고를 보내거나 영재고 과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근데 여기까지 보내잖아요. 영재고를 보내면요, 일단은 안심해도 돼요. 일단 대학까지 그냥 가요. 자동으로. 현재 상황에서. 과거 이해부터는 몰라요. 아이가 가서 헤매면요, 서울 끝자락 대학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과거를 갔는데, 서울 끝자락 대학도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과거부터 가기 시작하면은 당황합니다. 근데 중요한 짓이. 근데 뭐예요? 학생부 비교과가 지금 다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이런 학교들이 어떻게 보면 학생부 비교과 내용들이 충실한 학교들이잖아요. 이런 학교들이 학생부가 예전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학생부 가져와가 그러니까 상상고 했는가 명도대인가 명대고도 이랬어요. 문일고 애들 거도 받았죠. 문일고 한 5장 됐나? 맞네 그래도 뭐 이렇게 빡빡하게 써있더라고요. 얘는 20장이야. 뭐 이렇게 쓴 게 많은지 학생이 다 썼어도 내려봐. 어? 자기가 외운 것들 내용들이 있잖아요. 과목별로. 학급에 열고 과목만 쫙 몇 장. 한 장 넘겨야 돼. 한 학기의 내용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율활동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써서 내고 그 내용이 의미 있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풍부하게 읽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인정하지 않거나 없어지고 글자 수가 500자로 쫙 줄어버렸잖아요. 제한을 했잖아요. 이제 제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단위 자사고 하나고가 서울대 많이 보내죠? 근데 수시로 제일 많이 보내는 거 아니죠? 옛날만큼 학부모사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비교과 내용들이 거의 없어지거나 제한이 됐을 텐데 이게 반응이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도 상상고나 외대고 이런 쪽은 어느 쪽에 있어요? 정시를 많이 봐요. 정시 합격률이 높았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또 괜찮을 수 있죠. 수능은 여전히 중요한 거고 정시에서 높은 결과를 교수원 학생들 경쟁하면 되겠는데 거기 가서도 아이가 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과거 지금 영재고 아이들은 들어가면요, 별로 내신도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아주 행복한 생활을 보내요. 정말 깊이 있는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면 그 수시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교에서 프로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영재고가 예전에는 한과영하고 뭐 두 군데 정도로 있었을 때는 영재고가 그랬었는데 지금도 한 6개, 8개로 바뀌었죠, 영재고가. 그 다음에 나머지 과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이제는 옛날의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 들어가고 지금도 힘든 게 사실인데 들어가서도 과거가 내신 경쟁률이 굉장히 너무 치열해. 지금 최동주 교수 와서 얘기하는데 저희 학교에서 4등급 넘어가면 별로 안 쳐다봐요.
그런데 못 갑니다. 조경혜 씨도 잘 못 갈걸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걔가 지금 2점 몇 등급이라고 2점 후반대였다고. 그래서 서영도를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서 꾸게 됐었지. 4등급 넘어가면 아이들이 서울의 중위권 밑에 대학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정도에. 그래서 그 정도의 한국은 바뀔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고는 뭐 공문계만 갈 수 있는 정도이고 들어가는 자원 자체가 지금은 많이 준비된 학생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경쟁률 보시면 알잖아요. 1점 초반대죠. 상상고도 마찬가지 요새 2.2대 1 이렇게 되나? 한대 정도 되죠. 근데 과거나 특히 영재고는 이제 아직 경쟁률이 높죠. 8대 9대 이렇게 되고 3, 4대 1로 되고 경쟁률이 사실은 그 학교에 경쟁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특목고와 일반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에 일반고가 많이 기회가 열려있는 이런 한국어가 됐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고에서 잘 본인이 할 수 있는 내신 잘 따고 또 학원을 연계해서 가지고 깊이 있는 공부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해 나가면서 선생님들한테 인정받는 획득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능 공부 꾸준히 해서 수시에서 먼저 수능 최저 정도를 확보하면서 가주면 소위 말하는 서영고 소상원이 정도에 꺼내서 상위권 대학에서 갈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이 발표 이후로 특히나. 그래서 그 부분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가능성은 훨씬 더 일반고가 높아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옛날 이런 설명 별로 안 했죠. 한국에게만 해서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는 끝까지 갈 거고요. 과거를 아직 하면서 아직 너무 변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과거반 애들이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수하고 있나? 수학은 수수는 몇 학년 과정인지 아시죠? 고2? 고1 과정은 지금 2번 들고 그 정도면 어느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아이가 잘하거든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는데 문제는 공부의 양과 공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되면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서라도 거의 탑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애들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일곱 2명이 우리하고 수시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 그렇게 있는 건 아시잖아요. 문제학교 뭐 하고 그리고 예전 전성시대에 있었으나 지금 뭐 그런 건 아니죠. 고등학교를 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먼저는 이제 본인의 경쟁력이 충분하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했을 때는 이런 데 갔을 때 사실은 뭐 더 좋을 수 있죠. 더 내고 갖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합니다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정도가 안 된 상태에서 학습의 정도의 습관적으로만 잡혀있는 상태에서 성격을 갖다가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많이 벌어졌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고 보내겠다 이런 학부모님 계세요? 외고 손들어 보세요. 외고 있어요? 나는 중국단 자사고, 상사고, 민사고, 뭐 이런 데 보내고 싶어. 없어요? 그럼 나 뭐 있어 그러면? 영재고 있나? 과거 있어? 그러면 여기 민사고 하나 했나요? 아니에요? 없어요? 일반고 왜요? 그러면? 오케이. 제가 할 일이 많아졌네요. 제가 요즘에는 막 바쁩니다. 고등학생들 별의별 반도 다 만들어요. 3개월 초반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초반 해서 3학년까지 별 보고 집에 가는 멋있다는 얘기가 3개월 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하냐? 일단은 평일에 12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때는 2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공부 좀 실력 좀 늘려도 뭐가 제일 중요해? 공부 시간이 제일 중요해. 공부 제일 많이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학원의 1순위 그 과제였던 건 이제 깨달았어요. 좋은 선생님 모셔가지고 좋은 수업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잘 이해시키는 건 중요한데 그건 공부의 반도 안 됩니다. 한 40% 정도 되는 거고 60%는 자기가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큼 조직적으로 주느냐가 문제예요. 그거 할 거예요. 중학생은 그거 해야 돼요. 수학 좀 볼게요. 수학.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라고 하는 수학 상하 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 2, 확통, 미적, 기하. 이게 이제 수능을 보는 과목이에요. 여기서부터 수원부터 기하까지가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하를 배우고 수학 수 1, 2에서 확률 통계 정도 선택하는 아이들이 문과. 그죠? 그렇게 학교에서 이 정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은 수학상을 배우죠. 수원도 배우죠. 합동도 배울 수도 있고 미적 배워야 되죠. 미적도 배우고 또 기하도 배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문과 이과를 이렇게 수배 공부의 양으로 따지면 한 2배 돼요. 이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은요. 수학을 문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문과랑 경쟁하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2배 더 해야 돼요. 2배. 양도 그렇고 질적으로 훨씬 어렵잖아요. 근데 수학을 놓고서 대학을 갈 수는 없잖아요. 아예 불가능해요. 수학 한 과목 빼고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수학이 가장 중심의 과목이면서도 리딩만 과목이기도 한데 이렇게 수학이 이제 편제되는 과정에서 이과 학생들이 수학이 되어도 많고 그럼 어디까지 중학교 때 공부시켜야 되나? 이거 중요하죠. 수학상은 기본인데 한 번 해가지고는 중학생이 수학상을 한 번 해가지고는요 이 문일고등학교 기출문제 풀어보라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1회차 했던 아이들은 50점, 60점 맞으면 잘 본 거예요. 50점, 60점은 문일고 학생들이 몇 등급 나올 것 같아요? 6등급, 5등급 점수예요. 그렇게 잘 본 게 아니죠. 잘 소화한 게 아니죠. 수학상은 최소 2번 해도 2회독은 해야 돼요. 기본 심화 이런 표현을 해서. 2회독을 하지 않고는 수학상을 중학생이 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 하셔야 돼요. 2회독은 무조건 해야 되고 여기서 앞서서 수원, 수투까지 가는 아이도 있고 미적까지 끝내고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실제로.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과거반 애들이 이제 과거반 애들은 수투까지 끝내고 미적을 조금 건들다 가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하고는 과거반 애들이 방학 때 이 정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는 어느 고등학교도 일반고 고등학교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일반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딱 1학년 들어가서 중간고사를 준비하기 전에 지금 딱 이 시점이죠. 이거를 안 하는 애들 상위권 애들이 없죠. 상위권들 중에 10% 정도 아이들이 수학상하를 2번 정도 본 게 대부분일걸요. 수원까지 당연히 한 번에서 2번까지 간 애도 있을 거고 수원 수까지는 안 간 애도 있고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상위권 애들 여기서 2번 보고 이거 한 번 1회독 정도 하고 들어가는 이 정도가 우리 지역 아이들의 상위권 이 정도일 텐데 가끔씩 어머니들 오시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있는 거는 교육과 내신시험 잘 보니까 그렇게만 하려고 특별히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제가 시키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계시잖아요. 그거는 소위 말해 그렇게 되니까 고등학교 때 잘하려고 바라는 거는 사실은 허망한 일이죠,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런 쪽 진도를 꼭 갖추시고 여기 이외에도 여기까지 어느 정도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선생님들을 땡기는 거 되게 중요한 진도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챙기셔야 돼요. 학원도 그 시점을 갖고 있고 학생들은 그런 것들이 힘들죠. 학교 시험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거 자꾸 하라고 그러고 하고 예를 들면 수학 선행하고 본진도 막 나갔는데 본진도는 뭐 의미 있게 보는데 선행은 굉장히 성의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숙제를 진행해서 결국에는 공부했으나 남는 건 하나도 결국은 그래요. 그것들을 저희가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어머니가 이 얘기 듣고 아이들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얼마큼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많지 않죠. 저희가 얘기하고 선생님도 얘기하고 다른 선배도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각하는 과정도 계속 적게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사실 가능하거든요. 수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어느 정도 진도, 선행 중요한 거고요. 선행 필요 없다 이렇게가 아니고 선행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심화의 내용들을 중학교 내용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좀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유종의미를 거둔다고 3학년 2학기 때 3학년들은 이제 육종 때문에 요청 때문에 11월에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이야기. 그거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 중학교 과정을 고등과정에 되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더 강점을 좀 쓰려고. 그래서
그 선행에 대한 충실도를 얼마큼 가지고 얼마큼 되는 점검을 계속 해나가면서 끌고 나가줘야지 아이들의 수학 실력이 전국 단위에서 비교 우위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학교 내신 100점 정도에 맞는 걸 만족해서 자기 진도 정도 깊이 있게 나름대로 깊이 있게 한다 하지만 사실 어렵게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선행을 좀 등한시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아이들의 기회를 높이 놓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좀 더 선행의 과정에 충실하게 갈 수 있고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전해내 나가고 하고는 입장이 많지. 그래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어하는 것이 영어 설명할 때도 설명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 문항이죠. 그래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언어 사회학자 정도의 내용, 언어 사회학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읽어보면 한 단어가 아주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아닌데 문장이 조금 길긴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해석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회과학적 내용이니까 배경 지식도 없고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은 뭐 시간 들여서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순서를 어떻게 잡아줄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어 문장에서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실제 이게 3점짜리 문장, 3점짜리 문항, 이게 3개, 4개 되면 12점이죠. 12점 80점 되니까 2등급 나오죠. 결국엔 이런 식의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6등급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사고력 깊이 있게 엄청나게 많은 풀이를 써서 함정을 통과하고 시간을 들여서 풀어야지 그 문제가 4점짜리 수학 제국은 4점이죠. 4점짜리 그 문제 기준 잡고 안 틀리고 그 문제 한 문제 정도 틀리면 1등급이고 그 문제 이상 틀리면 2등급 나오게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등급이 다 갈리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공부를 할 때는 사실은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학교에 보내면 안 되고요. 중학교 때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영어도 그렇게 여기서 난관이 거기서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영어는 뭐 이렇게 정시에서는 수시에서는 90점 1등급, 80점 2등급 등급으로 점수를 받잖아요. 영어가. 그죠? 아시죠? 절대평가니까. 정시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을 1등급 받은 90점 이상 1등급 받은 아이는 가천대 같은 경우는 뭐 1, 2등급 차이를 1등급 98점 주고 3점 여기 좀 많이 주네. 4등급이면 정시에서 영어를 반영할 때 어떻게 한다고? 등급 간 점수를 환산시켜 가지고 등급 간 차이를 둬서 반영한다고요. 그런데 학교에 따라 좀 특성이 틀리다고. 학교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이렇게 서강대 같은 경우 100점, 99점, 98점, 97점이니까 서강대는 1, 2, 3, 4등급 맞아도 몇 점밖에 안 빠져? 3점밖에 안 빠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동국대는 200점 만점이지만 190점에 5점 빠지는 학교도 있고 보통 보면 1, 2등급 정도의 등급을 적게 하고 3등급 점수를 많이 걸린다든지 이런 학교들이 많아요. 상위권 학교일수록. 그래서 학교마다 특성이 좀 있어서 영어를 중시하는 학교들은 1등급, 2등급이라 하더라도 점수 차이 많이 주는 학교도 있고 서울대 같은 별로 안 주고 나머지 학교들 좀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영어 변별력을 평가하는 정시에서 수시에서는 그냥 90점, 80점, 1, 2등급을 등급으로 그냥 잡아치우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어는 이제 푸는 과목으로 표현하는 독서, 문학, 화작, 뭐 언어 매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독서는 우리 뭐 고전도 있고 현대도 있고 다 아시잖아요. 근데 독서가 문학, 현대문학, 고전문학 다 있고 뭐 시도 이렇게 배우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배우는 거고요. 그건 수업 잘 받으면 돼요. 화작은 뭐 스피킹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언어 매체가 뭐가 있죠? 여기서 문법. 언어 문법이 있으니까 이게 좀 골치 아파하죠. 그럼 이제 쓰는 과목에서 독서, 문학하고 여기 필수고 여기 뭐예요? 선택이에요. 둘 중에 하나 방법 선택하는 건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거 피해서 대부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등급을 가르는 게 어디에 있어요? 문학은 알겠는데 공부하면 되겠는데 이 독서에 있거든요. 독서가 책을 하는 연구일 수도 있겠으나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한국말이긴 한데 경제, 철학, 문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른들 얘기들 이런 내용들이 쭉 논문 같은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기술 뭐 이런 것도 있고 과학, 생명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최신의 기술을 쓰는 지문이 쭉 나오기도 하고
에피쿠로스 학파 이렇게 해가지고 철학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본 배경 지식이 없거나 문해력, 또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들이 떨어지는 거 아이들 딱 보고 빨리빨리 캐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장 지리는 것이 이게 독서예요. 여기에 등급을 나눠요. 해결을 뭐로 해야 돼요? 독서니까 독서를 아니고서는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수업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거나 요런 것들은 수업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국어서 들어 그러면 돼. 여기까지는 돼. 등급을 가르는 독서, 비문학은 본인의 기본 소양이 되어 있지 않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상위권 수학자로 과학자로 하는데 무엇에서 망가져? 독서에서만, 국어에서 망가질 거예요. 국어에서 등급을 못 따는 거예요. 진짜 3학년 때 특히나 고생하는 게 국어 때문에 국어 중에서는 당연히 비문학 질문. 비문학 질문의 해결은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자기 독서에 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중학교 때 그래서 뭐 해야 되겠어? 책 읽어야 돼. 어떤 책 읽어? 여러 가지 책 읽어도 좋은데 애들이 책 읽으라 하면 간단하게 이제 뭐 자기계발서 같은 거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전공에 접근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어렵더라도 무겁더라도 그런 책을 읽고 완전히 싶어요. 꼭 그거 읽어야 되는데 보면 당구 드린다고 돼요. 읽으라고 해서 애들이 읽어요. 그래서 학원도 시간을 내서 읽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개설해서 벌써 클럽을 만들던 이해할 수 있게 그 중학교 때 할 수 있는 그것들을 꼭 준비를 해서 독서를 한번 확보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되거든요. 비단 국어만 내용인가요? 이런 문해력은 어디서 나와요?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기반이 돼야지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논술 만약에 시험 보게 됐을 때 그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논술도 그런 질문들 나와놓고 무슨 얘기야? 네 주장을 얘기해봐. 이게 있는 게 논술이에요. 사회과학 질문이고 경제적이고 모든 질문이고 그것을 보지 못한 질문이고 국어 어렵습니다. 요즘에 수능 2개년도가 뭐예요? 국어가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죠. 그래서 뭐야? 표준 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이 국어였잖아요. 난이도 가장 높은데 만점 점수가 가장 많이 주는 게 국어였더라고요. 국어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국어 학생들은 수학을 중심으로 보지만 동등하게 과학도 봐요. 하다 보니까 너무 할 게 많나? 너무 하시는 거 아니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시키는 거고 아시다시피 공부하다가 진짜 이상하게 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참 공부시킬 때 한국번이 뭐 이런 거 할 때는 거의 매일 뭐 새벽 2시까지 공부시켰거든요. 고등 중학생들. 새벽 2시에 제가 공고차 딱 들고 있다가 앞에서 저쪽에 계시는 학원이 그래서 끝나면 그래가지고 얘들 몇 시간 잤어요? 1년 내내 한 4시간 잤나?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안 졸아요. 네. 그렇게 목표의식이 명확하니까 30년 정도 단위별로 움직였거든요. 거기 못 먹고도 가고 못 가는 그래도 어려웠으니까 시험이 수능 거의 준한 시험들을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아이들은 너무너무 즐겁게 자기는 유대감이 있으니까 지들끼리 너무 위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찾아오면 성인이 돼서 대학교에 취직했든 기업에 취직해서 찾아오고 그런데 어찌됐든 공부해야 그 양이나 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 된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현재 학교 시험은 사실은 90점 이상이 각 과목별로서 틀리겠습니다만 고등학교 가면 몇 등급 정도 점수죠? 딱 90점이? 예전 설명 때랑 설명을 보는 것 같은데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되는 거잖아. 중학교 때 내가 어느 과목에 특정 과목에 90점 컷을 맞았으면 그 점수 아이들의 분포가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바로 옆에 고등학교를 갔을 때 몇 등급으로 바뀌어져? 90점이 4등급이나 3등급으로 바뀌어집니다. 90점. 4등급, 3등급은 대학을 가려니까요. 그래도 90점 맞았다고 나는 A 맞았으니까 다른 데로 괜찮아요 라고 하는 말이 통해요. 안 되는 또 내신을 갖고 중학교 때 별로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1인 과목이 수학이나 이과 학생들은
부등하게 과학 과목에 집중해 나가면서 독서를 광범위하게 해나가고 영어는 빨리 해야지 중학교 때 그러니까 학교 막혀야지 고등학교 고생 안 하려면 영어는 또 해놔야 되거든요. 바쁘죠. 그렇게 해서 완성시켜 놓으면 일반고가 지금 전성시가 좀 오고 있는데 일반고 가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소위 말해 스카이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정말이에요. 그게 갈 수 있어요. 중학교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역 차이가 아니에요. 지역 차이가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서 그러고요. 그 위치나 주변의 환경이 그 정도는 아니어서. 그래서 모라생지 이렇게 있는 건 아실 테고 원투 과목에 있는 것도 아실 텐데 이거는 중학교 때 이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할 수는 없는데 자기가 원하는 이과로 나는 갈 거야. 그런데 나 기계과 갈래? 그럼 기본 물리는 가야죠.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가야지. 근데 내가 기계과인데 생명을 선택하는 것보다 화학과는 게 낫지 이렇게. 과목 선택을 이렇게. 이런 정도에 먼저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난 생명과학과 갈 거야. 의대 갈 거야. 그럼 이건 또 필수적으로 집어넣어야죠. 대학에서 과목을 봐요. 무슨 과목을 어떻게, 투 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는지를 본다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는. 수학도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죠. 이건 수능 과목이었고, 거기서 요거는 이제 기본 1학년 과목이 여기서부터 수능 과목인데, 여기에 또 이제, 이게 이제, 이게 공통 과목이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그 다음 뭐야? 전문 교과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죠. 진로 선택. 진로 선택 과목에서 경제 수학이 있고, 실용 수학도 있고, 이런 것도 경제 수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이수를 했을 때, 대학교에서 너는 경제학과인데 우리가 경제학과 지원했는데 경제 수업 했구나. 가산점. 이거 지금 학교에서 발표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서. 그럼 당연히 아까 지금 넘어와서 이것도 그러니까 물리학과 지원하는 학생이 물리를 깊이 있게 공부 안 하면 되겠어요? 물리 2를 학교에서 공부 안 해도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내가 과를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학교 때. 어느 직업을 먼저 선택할 건지 그 직업은 어느 과를 통해서 성취가 될 수 있겠는지를 확인해서 그러면 각각의 그 과목에서 어디에 먼저 집중해야 될지 흥미를 가져야 될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리를 하면 뭐 물리학과, 그죠? 물리교육과, 기계공학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생명과학과, 유전과학과 나오는데 당연히 생명과학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겠죠. 지구과학 당연히 지구과학도 가던 지질학과 같던데 지구과학 당연히 끝까지 가야 되겠죠.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사회탐구도 마찬가지예요. 9개 과목이 있는데 사탐은 그렇게까지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대학교에서도 보시면서 뭐 이렇게 다들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산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사회학과도 많이 가던데? 그죠? 사회학과도 많이. 행정학과 많이. 그죠? 행정학과 왜 가는 것 같아요? 공무원 되다 그러나? 공무원 이분이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미리 살펴보시면서 지도를 정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꿈찾기가 독서 좋죠. 꿈찾기는 되게 아름다운 얘기 같지만 실제로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은 건지부터 시작해서 그럼 짧게 하세요. 사실 길게 가면 참 좋겠으면 아이들한테 좋겠습니다만 그런다고 나오지 않아요. 일단 정해. 너 어떻게 살고 싶어? 나는 뭐 자유롭게 사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나는 규칙적으로 되게 좋아해. 그죠? 나는 어떤 다른 시간표에 맞춰서 꼼꼼하게 뭔가를 집중해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규칙성보다는 한 가지 이렇게 뭔가 지치적으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들,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좋아해. 난 사람보다 내 가지에 집중하는 게 더 행복해. 이런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과목을 좁혀 나가면서 어머니 유도하는 겁니다. 이과를 먼저 유도하고 그런 다음에 과들을 선정해서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유망한 업종이고 생명공학도 마찬가지고 앞에 나머지
유치원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해서 빨리 좋다. 그만큼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이렇게 꿈이 정해지면 뭐가 되겠어? 목표의식이 생기잖아요. 이거 그렇게 해서 의학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거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거 중학교 정도의 이런 거 시험의 성적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줄 수 있고 본인도 접수할 수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도 제가 그렇게 사는 건 뭐예요? 그래도 약속을 하면 무게적으로 하려고 해요. 옛날은 뭐 대충 동화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대충 안 한 경우도 많은데 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냥 잘 이용하고 합의한 것만큼 서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면 좀 중요한 건 뭐야? 꼼짝기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학과 학교를 빨리 정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독서 안 하면 안 된다. 독서 안 하면 1등급 가기 어렵다. 1, 2등급을 가르는 경계에서는 독서의 기본은 그거 해야 된다. 오늘 안 되시면 학원도 그래서 2등에서 갈 거니까 학원 프로그램 좀 따라주시라. 그런 의미로 하는 거니까. 고등학생들,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50명한테 물어봤나? 1학년들이구나. 2학년까지 좀 2학년을 조금 물어봤는데 자신 있는 과목이에요? 수학이 1등이네. 네. 우리 학원은 수학 자신 있는 애들이 많아. 영어가 29%, 과학 28%, 국어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요. 근데 문과학생들, 이과학생들 지향적으로 바뀌어서 봤더니만 이과학생들이 수학이 41% 자신 있는 거였고요. 영어 30%, 이과학생들 국어 8%밖에 자신이 없어요. 그죠? 이과학생들 국어가 어려워. 문과학생들은 문과를 지향해. 그러면 영어 1등이 뭐야? 국어가 55% 자신 있는 거예요. 55%. 수학은 뭐야? 3%예요. 3%. 네, 난 수학 자신 없어. 그래서 아까 내가 수학 자신 없으니까 문과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 이거인 거예요. 많이 차이 나죠?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거는 뭐야? 당연히 수학과 국어가 동등하게 나왔어요. 우리가 유리학은 수학을 강조하니까 아무래도 수학 자신 있다고 하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그걸 감안해서 그러셔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보시는데 어려운 과목에서 이과 학생들은 국어가 제일 어렵다고 나왔어요. 수학은 하나도 어렵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문과 학생들은 수학이 제일 73%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 있죠. 방학 때예요. 너 잠 몇 시에 자? 뭘 못 가요. 그러니까 방학 때니까 새벽에도 자고 이렇습니다. 12시가 12시 반씩 자기 시작해가지고요. 한두 시 자는 애도 많았고요. 심지어 2, 3시까지. 이걸 보면 되게 기특하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죠. 그래서 아침에 늦게 물론 그걸 이거 보면은 알아요. 이거 보면 알아요.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6시가 7시간 자는 애들 24%였고 7, 8시간 21%였고 36%가 8시간 이상이나 잤기 때문에 새벽 4시나 12시 이후에 너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거 기특한 건 아니었죠. 늦게 자는 거 방학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뭔가 했을 것 같아요. 이거 했어요. 게임도 물어봤고요. 무슨 게임 어떤 거 좋아해부터 했는데 의외로 게임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 핸드폰 얼마나 봐? 엄마한테 안 이럴 테니까 얘기해봐. 지금 얘기하고 있네. 특정을 안 했으니까 아이들. 봐요. 14%가 한두 시간을 게임, 휴대폰을 합니다. 게임을 한다는 거는 들킬 가능성이 너무하죠. 어렵습니다. 하기로. 근데 혼자 앉아서 문장 보고 안 나오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하는 애들 심지어 더 많을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두세 시간이 14%고요. 핸드폰을 보는 학생이 19%가 3시간에서 4시간을 핸드폰을 깜짝 놀랐어요. 숙제는 그럼 뭔지 아는 그러니까 학원에 와가지고 10분 만에 숙제하려고 베끼는 거지. 영어도 팝하고 해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막 쓰는 거지. 이걸 누가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휴대폰을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고. 심지어 4시간에서 5시간 이거 중독자예요, 중독자. 하루에 4시간, 5시간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유튜브 보죠. 응? SNS 하죠. 결심했어. 휴대폰 이제 뺐어. 무조건 휴대폰 빼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들더라도 이건 해야 돼. 휴대폰 자기 사물함을 입든지, 일단 무조건 집어넣고, 쉽지 않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학원도 전쟁인 거 사실이에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는 휴대폰 어떻게든 할 거예요. 학원이니까. 그거 해야 되고, 이렇게 앉아있어 기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휴대폰 이야기. 믿으면 안 돼. 아무리 자기 귀한 자식이고, 신뢰를 기반으로 키우셨겠지만, 철학적 바탕 기반으로, 사실은 아이들은 똑같아요. 좀만 틈만 있으면 그거가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끝나자마자 고등학생들은 학원을 무조건 나가고, 교복 갈아입을 시간이 없이 와라. 그것부터 시작해서 교복이 없는 그런 학교도 있으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학습 시간을 일단은 논리적 약간의 강제라도 잡아서 습관을 들여놓고 그렇게 진행할 때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선생님 좋습니다. 선생님 너무 아이들하고 친절하고 잘해주세요. 좋은데 그 40% 자기가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이 독하는 선생님이 더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요? 선생님하고 친해고 나중에 의미 있게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포커스를 확실하게 맞춰서 진행할 거예요. 25분 동안 진행했는데요. 그런 의미로 학원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안내를 드릴 때 그런 현상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어머니들은 이제 제가 책을 많이 읽혀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데 실행까지 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학원도 어떤 정도의 리딩을 할 거고요.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필요하면 공창기를 좀 같이 해서 그런 걸 하실 수 있잖아요. 공창기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좀 알아보고 대학도 알아보고 그 대학에 전형을 싹 들어가 보면 어머니가 저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한 학교는 되게 특정하게 정해놓으면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걸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애들이 학습 동기가 훨씬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설명회는 자주 할 거고요. 구체적인 얘기를 할 거니까 편하게 좀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